밀레. 그리시 마을의 어린 화가 깊은 밤이었습니다. 달그락거리며 돌아가던 물레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자, 내일도 새벽부터 일을 해야 할 테니 오늘은 이만하세. 지밀랭 할머니가 끙 하고 허리를 펴며 물레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일을 도와주러 왔던 마을 아주머니들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안녕히 주무세요. 사람들이 돌아가자 할머니는 호롱불을 들고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이 녀석들 신나게 뛰어놀더니 세상 모르게 골아떨어졌구나. 할머니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의 잠자리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맞손자 프랑스와도 이불을 걷어찬 채 단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다시 잘 덮어준 다음 프랑스의 이마에 입을 맞추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여운 내 손자 좋은 꿈 꾸거라. 그때 베갯머리에 놓인 그림 한 장이 할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응? 프랑스어가 그린 건가? 할머니는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숲속에서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쩜 프랑스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니. 할머니는 그림을 들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이것 좀 봐라. 프랑스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할머니가 건네준 그림을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눈을 비둥그레 떴습니다. 세상에, 이거 우리 프랑스어가 그렸단 말씀이세요? 마치 성 프란치스코가 바로 눈앞에서 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그렸네요. 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꼼짝도 않더니 이 그림을 그리느라 그랬군요. 어머니도 프랑스어의 그림 솜씨에 놀라워하며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할머니는 그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프랑스아는 여전히 고운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거라 프랑스아야. 넌 틀림없이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할머니는 프랑스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뒷날 이삭죽기 저녁종과 같은 걸작품을 남긴 프랑스의 위대한 농민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저 들판을 그리는 화가가 되리라. 장 프랑스와 밀레는 엄마, 응? 응. 있잖아. 응. 얘가 얘야? 응. 제가 얘야. 주인공 밀레. 장 프랑스와 밀레는 1814년 10월 4일 프랑스 서북쪽의 노르망디 반도 끝에 있는 그리시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앉아 얘들아. 허리 허리. 그리시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언덕에서는 젖소들과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그 너머로는 넓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이면 마을 앞 들판은 누렇게 익은 곡식들로 온통 황금빛을 이루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리시에서 살아온 프랑스와네 집은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장루이 니콜라 밀레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술에 재능이 있어서 틈만 나면 온 집안을 멋지게 꾸며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앙리에트도 교양 있고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지밀랭 할머니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프랑스와는 부모님과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7살이 되자 프랑스와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6살 때 들어가고 7살 때 들어가? 그러게. 프랑스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와는 여러 과목들 중에서도 특히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나타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프랑스와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들이나 바닷가에 나가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프랑스아야. 새들은 벌써 일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프랑스아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른 세수하거라. 아침에 게으름을 피우면 하루 해가 짧아진단다. 프랑스아는 얼른 마당으로 나가 세수를 했습니다. 가래가. 왜 가려워? 땀띠 났나 보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 가래가 여기 안 나와. 그러니까. 얼른 세수하거라. 아침에 게으름을 피우면 하루 해가 짧아진단다. 프랑스아는 얼른 마당으로 나가 자, 세수하자. 시작. 세수를 했습니다. 하나 프랑스아 제발.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프랑스아는 텃밭에서 야채를 뽑고 있던 어머니에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너도 잘 잤니? 빨리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어서 가서 아버지께 진지 드시라고 말씀드려라. 프랑스아는 들판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향긋한 흙냄새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진지 드시래요. 이른 새벽부터 들판에 나가 일을 하던 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프랑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끝간데 없이 펼쳐진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아야, 저 넓은 들판을 보거라. 땅이 힘차게 숨쉬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네, 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힘찬 것 같아요. 농부는 저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새싹이 잘 자라도록 늘 돌봐주어야 한단다. 그러면 땅은 열매를 맺어 농부에게 보답을 하지. 훌륭한 농부가 되려면 언제나 땅을 제 몸처럼 사랑해야 한단다. 들판에는 마치 고운 융단을 펼쳐놓기라도 한 듯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얇은 습자지를 씌워놓은 듯한 여하튼 안개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아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테야.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그릴 거야. 땅을 일구며 어느덧 프랑스아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프랑스아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지 않아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아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못 다녀도 그림 공부는 계속할 수 있어. 프랑스아는 농사를 짓는 틈틈이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책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아가 부모님과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유 힘들다 프랑스아야. 너도 이리 와서 좀 쉬거라. 아버지가 건초더미에 기대 앉아 프랑스아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어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프랑스아는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들판 저 멀리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잠자코 그 모습을 바라봤던 프랑스아는 곧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슥슥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 또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아버지가 안쓰러운 얼굴로 프랑스아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밤에는 책을 읽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그러다 병이라도 날까 걱정이로구나.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들판에 나가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프랑스아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프랑스아를 볼 때마다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자.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가 곡괭이를 들고 힘차게 땅을 팠습니다. 프랑스아도 몸에 붙은 지푸라기를 떼어내며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프랑스아는 몸집이 크고 힘도 세어서 웬만한 어린 몫을 거뜬히 해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펼 짬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들판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주홍빛으로 노을 진 들판 가득히 성당의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일을 마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녁 기도를 드릴 때면 프랑스의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아늑하고 경건한 저녁 풍경을 그리고 싶어. 하루 일을 마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의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 요것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림으로 프랑스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림 공부를 시작하다. 프랑스와는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낮에는 들에 나가 농사를 짓고 밤이면 책을 읽는 생활을 엄마.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이거 그릴 수 있겠어? 이거 그릴 수 있겠어. 틈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프랑스와는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농부들의 모습을 수도 없이 그렸습니다. 힘줄이 툭툭 붉어진 팔로 힘차게 곡괭이질을 하는 젊은 농부의 모습, 땅을 갈아엎는 남편의 뒤를 따라가며 씨앗을 뿌리는 아낙네, 프랑스와의 그림 솜씨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거미가 어둑어둑 깔리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랑스와는 이웃집에 사는 폴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힘드시죠, 아저씨? 몹시 지쳤는지 구부정한 모습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걸어가던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로구나. 그래, 아주 녹초가 되었어. 너도 농사 짓기 힘들지? 얘들아, 앉아. 허리 아파. 네, 하지만 저는 농사를 짓는 게 참 좋아요. 들판에 있으면 늘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자 폴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은 들지만 농사일이란 참으로 소중한 일이지. 자, 이제 그만 가야겠다. 폴 아저씨는 지친 표정으로 더벅더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폴 아저씨의 뒷모습을 뚫어져 바라보던 프랑스아는 문득 아저씨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아는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펜, 굵은 주름살,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끌듯이 옮기던 지친 발걸음, 마치 그림 속의 사람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 생생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그림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아야, 이건 포시 아니냐? 아주 똑같구나. 아버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포시랑 아주 똑같네. 이 그림을 정말 프랑스아가 그렸어요? 프랑스아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줄 몰랐네. 그런데 왜 아까운 재주를 썩이고 있어? 나 같으면 땅을 팔아서라도 그림 공부를 시키겠네. 아버지는 이웃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도 프랑스아를 훌륭한 화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일손이 모자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침대가 좀 어두워. 응. 나 여기 킬까? 그러나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프랑스아의 마음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프랑스아에게 그림 공부를 시켜야겠어. 그날 밤 아버지는 프랑스아를 불렀습니다. 프랑스아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니? 그림 공부요? 프랑스아는 뜻밖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농사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걱정할 것 없다. 힘이 들더라도 내 어머니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아버지. 프랑스아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셰르브르의 유명한 화가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단다. 셰르브르예요? 그래, 무셸이라는 이름난 화가지. 무셸. 프랑스아는 무시해? 무셸이래. 프랑스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아는 가장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 2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무셸을 만나러 셰르브르로 갔습니다. 셰르브르는 그리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난 화가들도 많았고 훌륭한 미술관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무셀의 집을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선생님께 그림 지도를 부탁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무셀에게 프랑스화가 그린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양치는 사랑과 빵을 나누어주는 사람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화가가 될 만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어디 한번 봅시다. 무셀은 그림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란 얼굴로 프랑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한테서 그림을 배웠나?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인가? 무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능 있는 청년을 왜 이제야 데리고 왔어? 그러자 아버지의 입이 함지박만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프랑스화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재능 있는 청년을 가르치는 일은 제게도 기쁜 일입니다. 프랑스화도 기쁨에 겨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부터 프랑스화는 무셀에게 그림을 배우며 화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첫 성공. 프랑스화는 그레빌 해안의 낭떠러지, 고향 마을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파스텔을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독특한 독특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첫 성공. 프랑스화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프랑스화의 그림 솜씨는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늘었습니다. 프랑스화가 셰르브르에 온 지 2년쯤 지난 어느 가을날 고향 그리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니 급히 오기 바란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프랑스화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화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프랑스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화는 마른 논바닥처럼 쪽쪽 갈라져 거칠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화는 밤새도록 정성껏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화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아랑곳 없이 아버지는 먼동이 터오는 새벽 무렵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프랑스화는 집안일을 모두 책임져야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그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화는 다시 들에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되겠다는 꿈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화는 예전처럼 농사를 짓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프랑스화가 그리시에 온 지 2달쯤 지난 어느 날 무셀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 셰르브르에서 그림 대회가 열리네. 자네가 그린 그림들 가운데 가장 잘된 것을 골라 보내주게. 자네 실력이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걸세. 편지를 읽고 난 프랑스화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림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프랑스화는 곧 마음에 드는 그림 석장을 골라 셰르브르로 보냈습니다. 석장이 뭐야? 3장. 모두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제발 제 그림 뽑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랑스화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드리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뒤 무셀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프랑스화가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프랑스화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도 프랑스화를 얼싸 안으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장하다 프랑스화야.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구나.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모두 프랑스화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장하네. 자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자랑이고 말고 농사꾼이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다는 게 어디 보통 솜씨로 될 일인가?
마을 사람들도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프랑스화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화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시 그림 공부를 하다.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한 뒤 프랑스화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셸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어렵더라도 다시 셰르브르로 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내가 랑그루아 선생을 소개해 주겠네. 프랑스화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랑그루아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근데 왜 훌륭한 자기가 가르쳐주면 되지 왜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해? 그러니까 더 자기가 이제 프랑스어가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더 실력 있는 선생님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랑그루아는 그럼 사람들의 이렇게 그 자기가 더 잘하니까 더 잘하게 가르쳐. 맞습니다. 더 높은 단계로. 맞습니다. 랑그루아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잘 그리게. 맞아. 하지만 프랑스화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질 거야. 프랑스화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와 어머니는 더 이상 프랑스의 재능을 썩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화야, 이제 집안일은 우리가 꾸려갈 테니 셰르브르로 가서 다시 그림 공부를 하거라. 프랑스화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없으면 그 많은 일을 누가 하겠어요. 기회란 늘 있는 게 아니다. 아무 말 말고 할머니 말씀대로 하거라. 어머니가 프랑스화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프랑스화는 가슴이 뭉클해져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프랑스화가 집을 떠나는 날 할머니와 어머니는 마을 어귀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었습니다. 집 걱정일랑 하지 말고 그림 공부에만 열중하거라. 할머니와 어머니는 멀어져가는 프랑스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셰르브르에 도착한 프랑스화는 곧바로 랑그루아를 찾아갔습니다. 랑그루아는 프랑스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열심히 하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모두 헛것이 되고 말아. 네, 선생님. 프랑스화는 랑그루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림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프랑스화가 랑그루아에게 그림을 배운 진짜 지 슬프지 않을까?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프랑스화의 그림 솜씨는 랑그루아도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프랑스화에게 좀 더 넓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겠어. 랑그루아는 착하고 성실한 프랑스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랑그루아는 셰르브르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프랑스화는 훌륭한 화가가 될 소질이 있는 청년입니다. 프랑스화를 파리로 유학 보냈으면 합니다. 랑그루아의 말을 듣고 시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젊은이의 그림을 전람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며칠 뒤 시의회에서는 프랑스화에게 장학금을 주어 파리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랑그루아는 매우 기뻐하며 프랑스화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어서 파리로 떠날 준비를 하게. 파리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선생이 많다네. 그곳에 가서 자네의 재능을 마음껏 갈고 닦게나. 프랑스화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랑그루아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파리로 떠나라니요? 말씀은 고맙지만 제게는 파리로 갈 여비조차 없는걸요? 하하하, 그런 걱정하지 말게. 랑그루아는 활짝 웃으며 프랑스화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프랑스화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했습니다. 자네가 훌륭한 화가가 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자, 이건 델라롯이라는 화가에게 보내는 소개장일세. 파리에 가면 꼭 찾아가도록 하게. 델라롯이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화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프랑스화는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딜라로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 주소 찾아가야지 이제. 파리의 시골뜨기 화가
1737년 1월 어느 날 장 프랑스와 밀레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꿈에 부풀어 파리에 온 밀레는 지저분한 거리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비좁은 길을 아우성치며 달리는 마차들,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나는 듯한 키키한 냄새. 아, 그토록 꿈꾸어오던 파리의 모습이 겨우 이 모양이라니. 밀레는 어느 그림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진열장에는 하나같이 천박한 그림들만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그림들이야. 어떻게 저런 그림들을 버젓이 걸어놓을 수가 있을까? 하지만 파리의 화가들이 모두 저런 그림만 그리는 것은 아니겠지? 밀레는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며 허접한 하숙집을 찾아들었습니다. 밀레의 파리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리에 온 밀레는 무엇보다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나 멋지지 않아? 멋지다. 말로만 듣던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밀레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부끄러워 며칠 동안 멍들었습니다. 결국 밀레는 파리에 온 지 열흘이 지나서야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밀레의 가슴은 마구 뛰었습니다. 벽마다 훌륭한 그림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레는 숨이 막힐 듯한 감동으로 넋을 잃고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날부터 밀레는 매일같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들을 감상하며 밀레는 자기도 언젠가는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밀레가 들라로시의 화실을 찾아간 것은 파리에 온 지 한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들라로시는 랑그로아가 써준 소개장을 보고는 밀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잘 왔네 밀레군. 오늘부터 이 화실에서 공부하도록 하게. 밀레는 그날부터 들라로시의 제자가 되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밀레는 언제나 고향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과 농부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밀레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린 사람들은 왜 모두 농마조각 같은 옷만 입고 있나? 그러니 그림이 우중충할 수밖에 없지. 멋지게 차려입은 기부인의 모습을 그려보게 한결 그림이 돋보일 걸세. 그러나 밀레는 다른 학생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네. 밀레가 말하며 학생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림이란 보기 아름다워야 하네. 자네의 그림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사주지 않을 거야. 내 생각은 다르네. 나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네. 밀레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들라로시 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난 1838년 가을, 밀레는 셰르브르 시의회로부터 시장의 초상화를 그리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밀레는 곧바로 셰르브르로 가서 시장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셰르브르 시의회에서 밀레에게 더 이상 장학금을 보낼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의 초상화를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지게 그려주기를 바랐던 시의회 의원들은 실제 모습 그대로 그려놓은 밀레의 그림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너 뭐야? 장학금 끊겼어. 밀레가 있는 그대로 끊기는 게 그려가지고 뭐야? 이제 돈 안 보내준다고. 이제 파리가 물가가 엄청 비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술 공부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 그래서 근데 왜 안 보내주는 거야? 시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장 모습을 그리는데 좀 예쁘게 좀 실제 생긴 것보다 조금 멋지게 그려져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밀레가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려져가지고 좀 화났나 봐. 장학금이 끊겼어. 근데 왜 그거 갖고 장학금을 안 보내줘? 그치 너무하다. 아 얘가? 아니 시장에 장학금이 끊어지자 밀레는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제 들라로시의 화실에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할아버지가 옛날에 공장을 크게 하셨거든. 그 김병수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엄청 부자였는데 98년도에 IMF라는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공장이 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집이 엄청 가난하게 됐어. 엄마 집. 그래가지고 큰 이모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은주 이모, 양 이모도 다 대학교 가려면 돈이 많아야 돼. 대학 공부를 하려면. 근데 돈이 한 개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할아버지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엄마랑 큰 이모도 그렇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그 1등한테는 장학금을 줘. 돈을 안 내고 학교에서 돈이 나와. 용돈도 줘. 그래가지고 엄마는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 다 받고 큰 이모도 장학금 다 받고 양 이모도 장학금 다 받고 은주 이모는? 은주 이모는 장학금 조금 받았는데 중간에 조금 못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다 마쳤어. 은주 이모도 대학원까지 공부 다 하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엄마 수학 공부를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했었어. 그래서 그 학장님 상도 이렇게 받고 그 사진 할머니 졸업했어? 잠깐만 있어. 졸업했어. 나도 졸업 빨리 했는데. 너 졸업 빨리 했지? 맞다. 지훈이도 졸업 빨리 했다. 맞다. 하다가 응? 지훈이. 근데 이미 있잖아. 아빠도 다 졸업을 했어. 아빠 의자도 근데 아빠 혹시 아빠 영어도 아빠 영어 영문학과 나왔잖아. 근데 아빠 왜 발음이 그려먹는 거야?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발음이 안 좋은데 영어 진짜 잘해. 발음이 다가 아니야. 발음이 다가 아니야?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야 너네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어렸을 때 진짜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은 발음이 잘 안. 저거 많이 하는겨. 그래 발음이 안 돌아와. 발음 공부. 엄마는 근데 어렸을 때 영어 원어민 많이 듣고 있거든. 그래서 발음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 근데 엄마 나 발음 연습하면 어떡할 거야? 영어를 엄마 맨날 영어 노래 외우라 그러잖아. 그게 Come from where I meant to wash me away. 그지,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그게 너네 너무 잘하고 있어. 지훈이도 Do you wanna build a 해봐. You wanna be a now? 이렇게 하면 돼. Come on, let's go and play. I never see you anymore. Come out the door. It's like you're gone away. 이렇게 하면 돼. 어쨌든 자 계속 읽어봅시다. 밀레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들고 그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림을 사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밀레는 할 수 없이 길가에서 행인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간판 그림 따위를 그려주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일이 없을 때에는 하루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아무리 쪼들려도 훌륭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밀레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뭐잖아. 왜 웃어요? 그러게. 얘 시기해가지고 얘 가는 거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였나? 1840년 봄 밀레는 두 장의 그림을 미술 전람회에 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해마다 전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전람회에서 입선하면 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밀레가 낸 두 장의 그림 가운데 르프랑시의 초상이 입선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이때 밀레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드디어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밀레는 너무 기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듬해 밀레는 폴린 버진이라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전람회에서 입선한 데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한 밀레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누리는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폴린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아내 약값까지 내느라 밀레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밀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싸구려 그림이건 간판 그림이건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봄 폴리는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쌍한 폴린. 밀레는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가엾은 아내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배어있는 폴린의 숨결을 느낄 때마다 밀레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의 여름 밀레는 파리를 떠나 셰르브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밀레는 그림을 그리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랬습니다. 그 무렵 밀레는 카트린이라는 아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카트린은 건강하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카트린은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밀레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밀레는 카트린의 도움으로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1845년 봄 밀레는 카트린과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밀레는 카트린과 함께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에는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먼저 그렸던 그림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1848년 밀레는 곡식을 까부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전람회에 냈습니다. 엄마, 낡은 근데 옷을 입은 있잖아. 농부가 얘가 어머니 할때 이건 뭐야? 이거를 마치는 거 이런 거 이거 이젤이라 그래. 이젤. 나 이런 나무 같은 거. 나무를 이렇게 딱 펴놓고 이제 이걸 캔버스라 그러거든. 나 아기가 들면 더 좋아해. 저거 자기잖아. 뭔 다른 말 하는 거야? 1848년 밀레는 곡식을 까부르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전람회에 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농부가 힘차게 키질을 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곡식 알갱이 떨어지는 소리가 자르르 하고 들리는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그림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내가 키를 잡은 양 저절로 팔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정부에 500프랑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밀레의 다른 그림들은 여전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밀레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하나둘 태어날 때마다 더욱 쪼들려만 갔습니다. 밀레는 다시 예전처럼 천박한 그림이나 간판 그림 따위를 그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밀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갔던 밀레가 어느 그림가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진열장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며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거 밀레라는 화가의 그림이야. 그 사람은 천박한 싸구려 그림밖에 그릴 줄 몰라. 정말 형편없는 화가로구만. 이따위 그림이나 그려서 내다 팔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밀레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천박한 그림밖에 그릴 줄 모르는 형편없는 화가라고? 밀레는 수치심으로 얼굴이 벌겋게 다가오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난 앞으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천박한 그림을 그리지 않겠소.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릴 거요. 카트린은 좀처럼 흥분하는 일이 없는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밀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림가게 앞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카트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조건 따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름답고 참다운 그림만 그렸으면 해요. 당신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려. 고맙소 여보. 밀레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카트린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바르비종 시대. 여기가 밀레가 살던 집이래. 진짜 낡았다. 그치. 시간이 흐를수록 밀레는 시끄럽고 인심사나운 파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어. 어디 마땅한 곳이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밀레는 한 친구의 소개로 파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르비종이라는 농촌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르비종은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워 잠깐만. 파리의 화가들이 곧장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예 그곳에서 살고 있는 화가도 여럿 있었습니다. 바르비종으로 가자.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결심한 밀레는 1849년 6월 바르비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르비종에는 우체국도 없고 학교도 없었습니다. 또한 상점조차 없어 모든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는 바르비종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밀레는 일찍부터 바르비종에서 자리를 잡혀가던 화가들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테오도르 루소와는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밀레와 루소는 그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네의 그림을 알아줄 날이 올 걸세. 고맙네. 우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보세. 두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우며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로 돌아온 밀레는 몸도 마음도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밀레는 아름다운 비르비종의 자연에 파묻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 밀레 뱃살이 많지 않아? 바르비종에 온 엄마 이름에 뱃살. 밀레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전람회에 냈습니다. 나도 뱃살 많나? 없어? 씨가 가득 담긴 망태기를 옆구리에 끼고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그럼 살찐 거야? 살찐 것 같네. 힘차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했고 엄마 근데 있잖아 몰래 가난한 그림은 몰래 유명한 그리잖아. 맞아. 근데 왜 안 사주는 거야? 원래 그런 보통 유명한 화가들은 그 화가가 죽고 나면 많이 유명해져. 이 그림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거야. 정말 훌륭한 그림이야. 이 그림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기 바르비종 마을의 입구, 밀레가 살았던 마을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세워져 있고, 여기는 밀레 기념관. 이거는 밀레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 밀레가 쓰던 팔레트. 이게 팔레트라고? 그러나 여전히 밀레의 그림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장식하기엔 그림이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날이 갈수록 밀레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는 침대를 누가 팔아 괴롭혔어? 가난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림을 자꾸 사줘야지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도 안 사. 돈이 없어. 여기 빵이 없어가지고 침대를 팔아가지고 빵을 사 먹고 이랬대. 근데 왜 한국은 미국에서는 빵만 먹어? 거긴 빵이 주식이잖아. 바르비종으로 이사 온 지 2년쯤 지난 1851년 5월 고향 그리시에서 슬픈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내가 성공하기만을 바라시더니 밀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밀레는 당장이라도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비가 없었습니다. 밀레는 고향 하늘을 걸어가면 바라보며 되지 목맨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 멀지. 할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2년 뒤 너가 밀레에게 용서해주지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집에 갈 수도 없는 거야. 슬프다 진짜. 그런데 2년 뒤 밀레에게 더 큰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밀레의 가슴은 슬픔 때문에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했어. 아까 눈이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밀레는 급한 마음에 이곳저곳으로 여비를 끌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조차 사정이 여의찮은 바람에 여비를 쉽게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밀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겨우 그리시러 갈 수 있었습니다. 고향에 다녀온 뒤 밀레는 더욱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지독한 가난도 할머니와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밀레는 뛰어난 작품들을 잇따라 전람회에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1853년 말 수학하는 사람들의 휴식이 전람회에 입선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접목하는 사나이가 입선했습니다. 밀레의 그림은 이제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밀레는 파리에 살 때부터 알아온 두통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며칠씩 그림을 그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는 가난과 두통을 견뎌내며 꾸준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삭 죽기와 저녁종. 밀레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심한 두통과 함께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는 신경통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눈과 폐까지 조금씩 나빠져 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고통도 훌륭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밀레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밀레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밀레는 밤의 울타리 속에 양치는 사람, 일어서서 지팡이에 의지하여 소치는 사람 등의 걸작들을 잇따라 그려냈습니다. 생각에 잠긴 목동의 모습, 차가운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들어 있는 목장의 아름다운 모습들, 오랫동안 밀레의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던 고향의 모습들이 이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857년 43살이 된 밀레는 이삭죽기라는 그림을 전람회에 내놓았습니다. 이삭죽기는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에서 시골 아낙네들이 허리를 구부려 이삭을 줍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한 알의 곡식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농부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1859년 밀레는 저녁종이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그려냈습니다. 저녁종은 하루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젊은 부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저녁종이야? 저녁에 종을 치니까 저녁종이겠지? 저녁에 성당에서 종을 치니까. 왜 종을 쳐 성당? 몰라. 성당에 주기적으로 종 칠걸? 밀레는 그 뒤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진실하고도 소박하게 담아낸 그림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우리 엄마 웃었는데. 왜 웃어? 이따가 얘기해줄게. 이제 밀레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높아질수록 밀레를 헐뜯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밀레는 주로 못 사는 농부들만 그린다. 밀레는 농부들의 생활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농부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밀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거친 그림만 그린다. 그러나 밀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헐뜯든 밀레는 자기 생각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자연과 흙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밀레는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인정할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과연 밀레의 그림은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밀레가 그린 그림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1867년 밀레는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이삭죽기, 저녁종, 감자를 심는 사람 등 그동안 그려온 작품들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밀레의 작품 앞에 멈춰선 채 발길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밀레는 이 박람회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전람회 심사위원으로 뽑혔습니다. 1868년은 밀레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미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에서 밀레에게 최고 훈장인 레종 도네르 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훈장을 받던 날 식장에 밀레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밀레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밀레의 머릿속에는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모두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밀레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위대한 화가로 인정받은 밀레는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밀레의 그림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뒤였습니다. 오랜 가난이 그동안 밀레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레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몸을 가누며 마지막 불꽃을 사르듯 안간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나빠진 건강은 좀쯤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1875년 1월 20일 밀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밀레의 나이 61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밀레가 죽은 날이야. 진짜네. 그날 너 어떻게 밀레를 딱 골랐냐. 오늘이네. 엄마, 오늘. 지원이가 오늘 밀레 죽었어? 그래 1월 20일. 오늘 1월 20일이잖아. 엄마 오늘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연도는 달라. 1870.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100한 50년 전? 150년 전 오늘 돌아가신 거야. 밀레는 한평생 농촌을 사랑하며 아름답고 참된 그림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돈이나 명예를 탐내지 않고 오직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밀레의 굽힐 줄 모르는 예술가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예술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밀레 삼촌 이야기 감동적이지? 엄마는 왜 웃었어? 귀여워서. 밀레 삼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프랑스. 근데 너 냄새 나잖아. 근데 중간에 왜 웃었냐고. 자, 밀레 삼촌 이 그림 봐봐. 이거야.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들 많다.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이삭죽기. 거기 보면 성경에 룻기 알지? 룻기에 보면은 이삭 줍는 아가씨 있잖아. 이삭 줍는 여인. 이거는 손수레를 미는 남자. 이거는 씨 뿌리는 사람. 이거는